안녕하세요. 신도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으며 미용실 스텝으로 일했을 때는 항상 미용사들과 제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루빨리 미용사가 되어 가위를 잡고 싶어 했었는데요. 막상 미용사가 되어 두 손으로 가위질을 하면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나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는지 알게 되었네요. 비록 6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방에 살면서 돈도 잘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언젠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미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공부 쪽에 흥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가장 큰 낙은 반 친구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화장 한번 해보지 못한 친구를 꾸며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친구들이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 몹시 뿌듯해졌죠. 그래서 친구들을 화장해주길 자처한 것이고요. 친구들은 어느새 소개팅을 할 때면 저를 찾아와 꾸며달라며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어 언제나 제 주변은 북적거렸죠. 하지만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질수록 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부모님께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 얼굴에 낙서나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담임 선생님과 아는 사이였던 부모님께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며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전부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곤욕을 겪는 것은 동생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모든 기대를 동생에게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까지 잘하는 동생은 부모님의 자부심이자 성공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 같은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매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동생에게 공부를 시키셨는데요. 동생은 공부하기가 싫어 펑펑 울다가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꾸역꾸역 참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동생의 방은 환한 불빛이 켜진 채 책상에 앉아있는 동생의 그림자를 비추었거든요.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부모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며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찌되었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무 무리 없이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요. 미용실 스텝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카락들을 쓸고 립스틱 자국이 묻은 컵을 닦을 동안 연년생이던 동생은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자 아버지께서는 최근 근황을 물으셨는데요. 공부할 생각 없이 미용실 스텝으로 일한다는 것을 아신 후로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야 헛바람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제 사리 분별할 만큼 큰 애가 아직도 머리나 만지는 천박한 일이나 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은 해주마. 어디서 이런 덜 떨어진 반푼이가 우리 집으로 굴러들어와서는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친딸만 아니었어도 벌써 고아원해버리고도 남았을 거다. 그놈의 핏줄이 뭐가 이렇게 질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머리나 만지는 게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몸은 힘들지언정 이 길을 선택한 거에 후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딱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후에도 아무 비전도 없고 설 자리도 없다면 그땐 아버지 뜻대로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게요. 3년이면 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인데 다 늙어 빠져서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러니? 얘는 자기가 언제까지나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셀 줄 아는 숫자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할 거야?
만약에 네가 가위 들고 설치는 게 적성에 맞아서 계속 한다고 치자. 그럼 네가 좋다고 설치던 그 가위질 몇 년 할 수 있을 것 같니? 5년? 7년? 기껏해야 10년 간신히 일하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서 시집도 못 가고 평생 혼자서 늙어가겠지. 너는 천박한 가위질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혼자 병들어서 골골거릴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에서 적당한 사람 골라잡아서 편하게 살래? 내비도 부모할 길을 옆집 똥개보다 더하게 아는 애한테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쫓고 말지. 괜히 말만 하면 우리 입만 아파지니까 그냥 잠자코 있자고. 지도 겪어봐야 알지.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편하게 부모가 주는 밥만 얻어먹고 사내가 뭘 알겠어. 지 꼴리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 혼자 설치다가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서 고생 꽤나 하고 부모한테 손 벌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두고 봐. 3년도 안 돼 망하고 집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부모님께서는 입을 꾹 다문 채 미용사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미용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딸까지 모욕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과 절연한 채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금방 망할 거라고 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밤만 되면 마네킹으로 머리를 자르던 저는 스텝 중 가장 먼저 미용사로 승진을 했거든요. 미용사가 된 후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만큼 일에 미쳐서 살았으니까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신 잡지를 뒤적였고 퇴근을 한 후에는 무거운 졸음이 앉은 눈을 비비며 해가 뜨도록 연습을 했죠. 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이 늘어갔고요. 단골 손님이 많아질수록 무거워지는 것은 지갑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미용실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은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죠. 미용사가 된 지 1년이 지나고 어깨며 허리는 부서질 정도로 아파왔지만 몸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6평 원룸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다 보니 전에는 없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미용사가 되지 못한 직원들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질투를 받는 일은 허다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투하는 것은 바로 1살 위 동료였죠. 같이 입사한 동기는 5살 위의 언니였는데요. 나이가 많아서인지 처음부터 저를 아랫사람처럼 깔보더군요. 자기가 할 청소나 설거지 같은 잡일을 떠넘기는 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직장 동료의 이런 깔보기가 제가 미용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들고 있던 빗자루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담당하고 있던 손님 또한 빼앗아갔죠.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마를 예약한 손님에게 직장 동료가 멋대로 가위를 들어 단발로 잘라버린 것이었죠. 제일 중요한 일정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손님은 길길이 날뛰며 직장 동료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요. 미용실 원장님까지 나와 사죄를 하고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붙임머리를 공짜로 해준다고 한 뒤에야 간신히 합의를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원장님께서 손님에게 석고대죄를 할 때에도 직장 동료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사과를 하는 것도 원장님이 시켜 억지로 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참다 직장 동료를 따로 부르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언니고 같이 입사한 동기라 참고 넘겼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미용사 자격증도 안 딴 사람이 어떻게 손님 머리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정 손님 머리가 하고 싶었으면 티나 내지 마시던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파마하겠다는 고객님 머리를 허락도 없이 뚝 자른 거예요? 이번에 잘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손님이 억하심정이라도 가졌으면 미용실 팡판 나빠지는 건 기본이고 미용실 문 닫았을 수도 있다고요. 아, 참. 사람 생긴 대로 논다더니 호박같이 생긴 게 불쌍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머리 해주겠다고 한 건데 억하심정 가지고 있을 건 뭐람? 왜 정연 씨도 호박같이 생겨서 그 손님 마음이 이해가 됐었나 봐. 그 손님 편을 드는 걸 보면. 정연 씨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다. 원장님도 가만히 있는 일을 왜 정연 씨가 나서서 난리야? 정연 씨가 미용실 원장이라도 되는 거야? 가위 좀 잡았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정연 씨보다 5살 위 언니라고. 어려서 미용사 좀 됐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저 기세만 등등해져서는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데 착각하지 말고 새겨들어. 정연 씨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일 정도지.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원영 씨는 그 밑에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라도 되나 보죠? 5살이나 어린 동생 밑에서 바닥 청소하기 싫으면 실력이라도 키우세요. 창피하게 나이 내세우면서 어린애들 갈구지 말고. 원영 씨, 그런 식으로 잘 달리고 있는 사람 발목 잡아서 넘어뜨리는 게 엄청 추해 보여요. 언니면 언니답게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사세요. 심하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막말을 퍼붓는 직장 동료를 보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 또한 같이 화를 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나무인으로 구는 직장 동료에게는 따끔한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씩씩거리던 직장 동료는 그 자리에서 얼어 제 얼굴만 계속 노려볼 뿐이었어요. 반박하지도 못하고 잔뜩 눈살을 찌푸린 직장 동료의 모습을 보자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었죠. 그날 일이 있고 난 후 직장 동료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돈으로 손님을 매수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요. 예약 손님이 잡히기라도 한 날에는 손님들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하고 머리도 못하는 미용사에게 왜 머리를 맡기지 말라며 험담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질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 또한 티나게 일간지를 하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닌 새로운 손님들은 직장 동료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줄줄이 굴비처럼 예약을 취소했으니까요.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직장 동료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했는데요. 직장 동료는 비흡연자인 제 앞에서 담배까지 태우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어머, 왜 괜한 사람을 잡고 그래요? 불도 안 붙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봤어요? 이게 다 정연 씨가 평소 행실을 안 좋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그저 손님들한테 자기 머리 해주는 미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것밖에 없다고요. 가위질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싱글거리면서 꼬리치는 건 손님들한테만 했어야죠. 남자들한테 실실 웃음이나 흘리고 다닐 시간 있으면 바닥에 흘려있는 머리카락이나 제대로 치울 것이지. 이래서 자기 팔자 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걸 꼭 살쳐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니까? 함부로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험담하고 다녔으면서 사람이 어쩜 죄책감 하나를 안 가져요? 전에도 말했죠. 언니 노릇하고 싶으면 미용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실력으로 붙으라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추잡한 소문 내면서 영업 방해하면 그땐 안 참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일도 안 하고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게 누군데요. 원영 씨는 미용실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원영 씨 나이도 있으니까 다른 미용실 취직하기도 어려운 거 알고 다 알아도 모른 척 눈 감아준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편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영업 방해하면 그땐 안 참아요. 새파랗게 어린 게 눈깔이나 치켜뜨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니까짓 게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고소라도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너 같은 거 눈에 가시 같아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고소해. 나는 고소 당하는 즉시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면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테니까. 온 동네에 소문나면 이제 정연 씨한테 머리는 누가 받으려나? 지금이야 원장님 단물 빼먹으면서 그나마 단골 손님 받으며 사는 건데 온 동네에 소문나고 오면 그때도 지금처럼 손님이 많을까? 아마 단물 빠진 껌처럼 바닥에 뱉어질걸? 그때가 되면 아무리 제기하려고 사람들 발바닥에 달라붙어도 찢겨서 나가기만 하겠지. 그것도 더러운 소문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껌을 주워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직장 동료는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실장에게 꼬리치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 발광하면서 날뛰는 직장 동료를 보니 미친 사람에게는 약도 없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입씨름할 바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 후 직장 동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실장에게 눈에 띄게 들이댔어요. 실장은 직장 동료에게 딱 선을 그었지만 직장 동료는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머리에 나사 하나가 빠진 건지 계속해서 실장에게 들이댔죠. 실장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결혼식을 준비 중이던 실장이 여자친구를 자랑할 때마다 직장 동료는 자기가 훨씬 낫다며 실장의 여자친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도 실장이 옆에 딱 달라붙어 손수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는 등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못할 행동을 했죠. 직장 동료의 이런 행동에 불편해지는 건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별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는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졸였습니다. 직장 동료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실장을 따라다녔거든요. 원장님은 직장 동료를 잘 타일러 실장에 대한 마음을 접게 하려 했지만 직장 동료의 행동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갈수록 같이 일하던 미용사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일이 이렇다 보니 미용실 원장 또한 하는 수 없이 직장 동료에게 해고 통보를 했네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왜 자기를 해고하냐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일을 그만둬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냐고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틴 줄 아세요? 괜한 사람 남자 많다고 소문내고 손님 머리 망쳐서 미용실 평판 깎아먹고 잘못한 걸로만 따지면 우리 미용실에서 원영 씨 따라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일손도 부족하고 같이 일하던 정이 있어서 몇 번이고 잘못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못 그래. 남자에 미쳐서 여기저기 분탕질하면서 흙탕물 만드는 사람이랑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미용실에서 나가면 제발 남 탓 좀 그만하고 자기 자신 좀 돌아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인지 말이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저처럼 남자 꼬드겨서 지금 남편 만났을 거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분탕질이요?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은 깨끗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생활 다 캐보세요.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 절대로 그냥은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최소한 자기 사생활 문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끝내지. 원영 씨처럼 회사까지 추잡하게 끌고 오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원영 씨 말대로 사생활 캐보면 떳떳한 사람 없을 수도 있어. 사랑이 죄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이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미혼일 때 이야기지. 원영 씨 사랑만 중요하고 그 사람 배우자 행복은 쓰레기같이 하찮은 게 아니잖아.
나는 남의 가정 파탄 내면서까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미용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원장의 설명에도 직장 동료는 왜 자기가 미용실을 그만두어야 하냐며 억울해서라도 계속 미용실에 다닐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원장은 자꾸 이런 식이면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부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뛰던 직장 동료도 경찰은 무서웠는지 잠잠해졌고요. 결국 직장 동료는 그날 이후 미용실에서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죠. 직장 동료가 사라진 미용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목했어요. 또한 열심히 일하며 직장 동료가 망쳐놓은 평판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원래부터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실력이 있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평판을 회복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계절이 변하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시큰하기만 했던 손목의 통증은 팔 자체를 들 수 없을 만큼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자는 의사는 인대에 너무 무리가 가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아예 손목 자체를 못 쓸 수도 있다고 말을 했고요. 사정을 알게 된 원장은 한 달 정도 무급 휴가를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 휴가가 아닌 긴 휴식이 필요했죠. 지금까지는 안대가 씌워진 경주마처럼 열심히 달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용실 식구들이 몇 번이나 붙잡는 탓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네요. 몇 년간 가족들보다 더 오래 붙어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미용실 식구들을 두고 혼자 떠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오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직 꺼놓지 않은 알람벨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 적도 있었고요. 쉬기 위해 한 퇴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 마음속에 불안을 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휴식을 즐기기 위해 퇴사한 것인데 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벼운 옷을 입고 동네 산책로를 돌기도 하고 점심을 먹을 오후에 일어나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를 시키고 책을 읽으며 여유를 부리니 그동안 얼마나 일에 치여 살았는지 알게 되었죠. 전에는 커피의 향을 느낄 새도 없이 근처 카페에서 파는 제일 진한 커피를 들이부으며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네요. 혼자 누리는 여유도 좋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가족들과도 의절을 하고 요 몇 년간 일에만 집중한 저에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훔쳐보며 참 후회가 되더군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에만 매달리던 과거가 말이에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니 다시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도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는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일하는 것뿐이니까요. 처음에는 다시 일하던 미용실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차라리 내 가게를 차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다행히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가게를 차릴 여유 자금도 충분했고요. 그 후 괜찮은 매물을 찾기 위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좋은 중개인을 만난 덕에 다행히 괜찮은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매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것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월세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어요. 바로 계약을 할 정도로 건물의 내부 또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든 신경은 미용실에 가 있었어요.
틈만 나면 인테리어 잡지와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며 어떻게 상가를 꾸밀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업체에서 원하는 방향의 인테리어를 요구하기에는 정해진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업체의 도움을 최소한 받는 방향을 잡고 발벗고 나서 상가를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망할 것 같다는 걱정과 달리 결과물은 흡족했습니다. 10평 남짓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화이트 컬러로 몰딩 작업을 한 탓에 미용실 자체는 평수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죠. 또한 나무 소재의 가구를 쓴 탓에 가게는 다른 미용실에는 없는 따뜻한 느낌이 물씬하게 드러났고요. 개업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떨리더군요. 미용실의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맞잡은 두 손이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어요. 아마 첫 예약이 잡혀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던 예약이었지만 막상 내 가게에서 잡는 예약이라서 그런지 처음 미용을 했을 때만큼 심장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두근거리는 마음 또한 가득 찼네요. 하지만 예약 손님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있던 그것도 개업 후 처음 맞는 예약 손님은 바로 직장 동료였거든요. 직장 동료 또한 미용실에 들어오다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배를 잡으며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번에 계약한 세입자가 저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직장 동료는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자기가 이 상가 건물주라고 하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간신히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직장 동료가 건물주라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가위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뭐야,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정연 씨인 줄 알았으면 월세나 왕창 받을 걸 그랬다. 이번에 처음 받는 세입자여서 내가 월세도 깎아주고 선심도 썼었는데 아까워 죽겠지 뭐야? 그래도 어쩌겠어. 마음씨 착한 내가 봐줘야지.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여기저기 매물 찾아다니느라 고생 꽤나 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나가면 또 그 개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정현 씨는 어떻게든 나를 미용실에서 내쫓고 싶어서 미용실 식구들한테도 이간질하면서 수작을 부렸지만 괜찮아. 내가 과거에 연연할 만큼 누구처럼 뒤끝 있는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원래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고 싶어 했을 직장 동료는 무슨 일 때문인지 여유가 넘쳐 보였어요. 원한다면 월세를 더 깎아줄 수 있다는 선심까지 부렸고요. 예기치 못한 직장 동료의 반응에 의아해하던 중 직장 동료는 큰 다이아가 반짝이는 반지를 낀 손으로 긴 머리를 넘기며 입을 열었네요. 예전에는 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만만한 미용사는 돼보자는 심산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는 남편만 잘 만나도 팔자 피는 거라는. 부자 남편의 좋은 시댁까지 만난 내가 천박하게 다른 사람 머리나 만지는 게 더 보기 안 좋은 법이잖아. 남 이 상가까지 줬는데 일한다고 설치는 꼴도 우습고 말이야. 안 그래? 꼴을 보아하니 아직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못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선심 쓸게. 정연 씨가 어디 가서 부자 남자를 만나서 호강하겠어. 그냥 평생 남의 뒤통수 보면서 가위질이나 하면서 살겠지. 그냥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내 쇼핑비나 입금해주면서 살아. 만약에 나이 40 먹고도 우리 상가에서 미용실 하면서 살면 내가 그때는 우리 집 주방 가위를 선물로 줄게. 미용하는데 가위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빨리 자리 잡고 넓은 평수 딸린 상가 얻어서 미용실 차릴 거거든요. 어찌됐든 결혼하신다니 축하드려요.
원래부터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참 잘 됐네요. 우리 이렇게 된 이상 각자 위치에서 잘 지내봐요. 어머, 사람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면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있고 노숙자 된 사람은 왜 있겠어? 나야 뭐 이제 부자 남편 만나서 고생할 일 없고 100만 분의 1 확률로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했다고 해도 이 상가에서 나오는 새바다 먹으면서 살면 그만이지만 정현 씨는 아니잖아. 큰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미용실 운영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코딱지만한 미용실에서 돈이 벌려봐야 얼마나 벌리겠어.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정현 씨 이러다가 손도 꼬부라지고 허리도 꼬부라져서 할머니 될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웃으려던 건 아닌데. 정현 씨가 할머니 돼서도 근처 쪽방 살면서 가위질할 생각하니까 웃겨서 말이야. 정현 씨 인생도 참 불쌍하다. 집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뻐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다 팔자대로 사는 거잖아. 정현 씨 할머니 될 때까지 내 쇼핑 비용 내줘야 하니까 손 관리 잘하고. 그럼 수고해. 자기가 입은 명품 옷이며 가방 액세서리를 자랑하던 직장 동료는 미용실 안을 둘러보더니 머리는 비싼 청담동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며 5만 원짜리를 바닥에 던지고 갔어요. 참 억울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불행을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다시금 공들여 완성한 인테리어를 보고 촌스럽다며 비웃던 직장 동료의 경박스러운 웃음소리가 거슬려 고막을 씻어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직장 동료가 바닥에 던지고 간 5만 원짜리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매긴 저의 가치는 딱 5만 원짜리였던 것이니까요. 고개를 숙여 한참을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보자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눈물이 떨어진 5만 원짜리는 금방 촉촉하게 젖어갔죠. 5만 원짜리를 들어올리자 심사임당의 얼굴 부분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번져 있었어요. 프린팅이 흐려진 신사임당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미래 같았죠. 그래서 흐물흐물해진 5만 원을 구겨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5만 원이 큰 돈인 것은 맞았지만 직장 동료의 비웃음이 담긴 돈을 지갑에 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 직장 동료는 매일같이 미용실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가게에 놀러 왔어요. 정확히는 저를 괴롭히러 온 것이었죠.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러 커피가 식었다며 다시 타오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가게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며 주변에서 제법 인지도 있는 미용실이 되었지만 직장 동료의 행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커피를 빨리 타오라는 직장 동료의 환청이 들렸고 급기야는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되었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직장 동료에게 상가를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적반하장식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어요. 이미 보증금을 투자하는데 다 써버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는 새로 장만한 듯한 비싼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메고 다녔네요. 하다 돈 문제로 거짓말까지 하는 직장 동료의 만행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한 거고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앞으로는 가게에 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 제발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학을 뗄 거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 괴롭힐 때는 언제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자 바로 불쌍한 척을 하다뇨. 직장 동료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 앞으로 찾아와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월세도 줄여주고 미용실 근처에도 오지 않겠다면서요.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상가를 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장 동료만 오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후 직장 동료는 정말 미용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며칠간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이고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을 지켜봐도 직장 동료의 모습은 머리카락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서야 안심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미용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예약제로 손님을 받으며 개인의 시간이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네요. 예약제로 바꾼 후부터는 수입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손님이 미용실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개인 시간도 보내며 전보다 더 나은 컨디션으로 감사하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휴식과 일하는 것이 적절히 섞은 1년을 보내자 몸과 마음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어요. 개인 시간을 보내며 요리와 보드타기 등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가지며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자 하루하루가 더 즐겁고 보람차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의외의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과는 5년 만에 전화통화였는데요. 여동생은 근황을 물으며 미용실을 열었다고 하자 축하한다며 자신이 미용실로 온다고 하더군요. 6년 만에 만난 여동생은 저만큼이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부모님으로 인해 긴 검정머리만 고집하던 동생의 머리는 밝은 다갈색으로 염색되어 산뜻한 웨이브 손질이 되어 있었죠. 잘 꾸며진 미용실을 보며 여동생은 제가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임용고 씨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동생은 커피보다 더 쓴 미소를 지으며 임용고 씨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며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길을 가려던 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지 않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티스푼으로 김이 나는 커피를 저으며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아니면 소심한 자신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실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선생님이란 직업을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을 했네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듯 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동생은 10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란 직업을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꿈이 없어진 현실에서 사는 동생이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라며 좋은 사람을 만나 꼭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핸드백에서 청첩장을 꺼내 넘겨주며 동생은 이제 그만 본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지난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면서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린다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찡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네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를 기다리시는 줄 몰랐으니까요. 동생과 함께 찾아뵌 부모님은 예전의 모습이 희미해진 정도로 많이 노쇠한 모습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리석어 귀한 딸을 냉대했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동안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을 붙잡기 위해 참 많이도 함께하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같이 있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다 같이 동생의 상견례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직접 뵌 동생의 시부모님과 매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오만해지기 망정인데
사업으로 많은 것을 가지신 동생의 시부모님과 매제에게는 오만함 같은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어 감사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정도셨습니다. 어른들은 예의 바르고 참하게 생긴 여동생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매제 또한 동생을 응시하는 눈빛을 통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행복해하는 여동생을 보며 저는 그저 여동생이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저에게도 선볼 것을 권유하셨는데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해보지 않은 턱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양쪽 집에서 사랑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죠. 선자리에 나온 남자는 회계사로 미적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남의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주는 미용사가 대단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꾸미지 않는 제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 남자에게 참 마음이 가더군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난 후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이었기에 모든 게 설레고 신기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강에 산책을 가고 챙겨온 도시락을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죠. 남자는 제가 입 주변에 음식을 묻히고 먹을 때면 챙겨온 물티슈로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입가를 닦아주는 다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있었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죠. 남자와 밤에 있을 데이트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쳐들어오며 미용실을 쭉 둘러보았어요.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하자 직장 동료는 건물주에게 어디서 명령이냐며 갑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달 안으로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가게를 정리하라니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언지도 없다가 갑자기 다음 달까지 가게를 빼라뇨. 다음 달 예약까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럼 예약한 손님들은 어쩌라고요. 다음 달까지는 무리예요.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동안 가게도 알아보고 손님들도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정현 씨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스텝으로 보여? 어디서 명령이야. 건물주가 나가라면 군말 없이 나가는 거지. 가만 보면 정현 씨는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우도 없고 상도덕도 모르는 걸까? 사람들이 다 오냐오냐 해줘서 머리에 개념이라는 상식이 없는 건가? 그럼 5살 언니인 내가 톡톡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박아 넣어. 정현 씨, 돈 없어서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말이야. 절대적으로 건물주 말을 따라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자 진리거든. 지금까지는 돈도 없고 팔자도 없는 정현 씨가 안쓰러워서 봐준 거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잘 맞지도 않은 사람 동정심 때문에 끼고 돌면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고 건물도 재수 없어진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지 뭐야? 정현 씨가 이 건물에 들어온 1년 사이 다른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됐거든. 내가 아무리 정이 넘치는 사람이라지만 도움도 안 되고 내 돈이나 까먹는 사람을 옆에 둘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왜 저 때문인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앞에 있던 백반집은 계속해서 상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손님들한테 내놓다가 걸려서 망한 거잖아요. 옆에 있던 카페는 사정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커피를 팔아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문을 닫은 거고요. 상가에 들어오는 가게들이 줄줄이 망하는 걸 탓하고 싶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장사한다고 턱하니 상가 계약한 사장들을 탓해야죠. 없이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상가 계약하게 해준 건 원영 씨지 제가 아니잖아요. 고작 2천만 원 들고 와서 장사한다고 설친 거지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서 너는 내 건물에서 꼴랑 70만 원 내고 장사하냐? 이렇게 똑똑하고 싹싹한 양반이 그럼 왜 지금까지 건물 하나 못 사고 멍청한 스텝 밑에서 월세 내면서 일하고 있을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정연 씨,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돈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뻣뻣하고 키만 큰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할까? 남자들은 나처럼 아담하고 백침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정연 씨는 이미 남자 만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직장 동료는 자신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많다며 고독사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려져 있던 손에는 있는 힘껏 주먹이 쥐어졌죠. 홧김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직장 동료는 비웃음으로 입꼬리를 한껏 올린 후 눈동자를 아래 위로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연 씨,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인터넷으로 만나서 채팅이나 하고 전화나 하면서 연애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지? 나는 진짜 정연 씨가 걱정돼서 그래. 왜 사람이 너무 일만 해서 미치면 헛것도 보고 머리가 돌아서 이상해진다고 하잖아. 정연 씨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매일 사람 정수리나 보면서 머리나 감기고 가위질이나 하는데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돼. 어디 멀쩡한 놈이 정연 씨 만나려고 하겠어? 다 벼룩에 간 빼먹듯이 정연 씨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빼먹으려고 할걸? 그리고 내 눈에 안 띄게 조심해. 멀대같이 키만 크고 멋도 없는 정연 씨만 보다가 나 보면 반할지도 모르잖아. 직장 동료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반해서 따라다니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멀쩡한 애인을 바람둥이 취급하는 직장 동료의 반응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용실을 빼고 나간다고 말을 했고요. 홧김에 미용실을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12번 부동산을 들락날락거려도 괜찮은 매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상의를 하자 부모님께서는 매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러자 매제는 자기네 건물을 들어오라며 말을 했고요. 마침 신도시에 분양받은 상가 한 곳이 비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매제는 월세도 대폭 깎아주며 상가를 편하게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매제 덕분에 좋은 상가를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갈 곳이 정해진 후 빠르게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게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 직장 동료는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전 미용실 실장이었어요. 깜짝 놀라하자 직장 동료는 실장을 자기야라고 부르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실장 또한 놀랐는지 얼음이 되었는데요. 실장에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실장은 전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혼자 지내던 중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 와 우연한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결혼 약속을 잡고 예비 신랑에게 상가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로 정리하고 나가는 마당에 괜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죠. 멀리서 봐도 한숨만 푹푹 쉬던데 들어갈 상가는 구했고? 그것도 아니면 반지 합방 개조해서 미용실로 쓸라나? 여름에 좋기는 하겠다. 더운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습해서 시원할 거 아니야. 손님들이야 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손님들이야 새로 구하면 되지. 바퀴벌레는 벌레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다고 하더라. 이참에 바퀴벌레 미용실이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금 정연 씨 처지에는 딱일 것 같은데. 할 말 못할 말 필터 없이 내뱉는 주둥이 미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제 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저도 신도시에 좋은 상가 자리가 나서 거기서 미용실 새로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거 길게 가봐야 알지. 혹시 알아?
금방 장사하기도 전에 망해서 또 빈 상가 될지. 그 건물주한테 정연 씨 들어오기 전에 상가에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리라고 해. 그렇게라도 액땜을 해야 되지 않겠어? 워낙 재수없는 사람인데 서로 조심하면 좋잖아. 직장 동료는 여전히 안이 꼽게 대했지만 모든 걸 무시했네요. 이미 끝난 마당에 더 난리쳐봐야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더 좋은 곳으로 상가를 이전하게 되었으니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제의 상가로 이사를 간 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새로 모든 걸 시작하다 보니 처음 몇 달간은 예약제가 아닌 일반 미용실처럼 운영을 하며 미용실이 만석이 될 때까지 사람을 받았죠. 다행히 새로 이사한 상가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에 대한 보상받기라도 한 것 같죠. 미용실의 장사는 전에 일하던 것에 3배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잘 만나던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물론 둘 다 조금 더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둘 다 똑같은 곳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 행복했죠. 그리고 동생과도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 상가에서 커피숍을 차린 여동생은 틈만 나면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저희 가게에 놀러 왔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몇 달이 지나고 여동생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요. 잡혀있는 예약을 취소하고 아침 일찍부터 동생을 따라 결혼식장에 가려고 했지만 동생은 일찍 와봤자 할 것도 없다며 그냥 예식 시간에 딱 맞게 오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의 완강한 거부로 계약 한 건을 받게 되었죠. 예약된 손님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의 가게 앞에는 직장 동료가 와 있었습니다. 정말 질긴 인연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알게 모르게 거머리처럼 끈끈하게 달라붙어 엉켜왔으니까요. 직장 동료는 하도 SNS에 머리를 잘한다고 광고가 떠와 봤더니 또 너냐며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동생의 결혼식인 만큼 싸우기 싫었던 저는 시비 걸 거면 그냥 가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직장 동료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손질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직장 동료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는 자기가 오늘 어디 가는지 아냐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내가 급한 약속만 없었으면 다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건데 정연 씨는 좋겠네. 내가 약속을 잡을 덕분에 머리도 하고 돈도 벌게 됐잖아. 그놈의 결혼식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지. 파혼만 안 했어도 그 자리는 오늘 내 자리인단 말이야. 나랑은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홀랑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참 속이 없어. 그저 새롭게 예쁜 여자만 보면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조강지처도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버리잖아. 정연 씨야 남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려나? 저는 원영 씨가 누굴 만나던 어느 결혼식에 가던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머리 손질 끝나고 가게 문 닫고 싶을 뿐이에요. 결혼식까지 못 간 거면 성격이 문제든 외모가 문제든 파혼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 남자들 모두가 새롭게 예쁜 여자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정연 씨는 참 이런 거 보면 남자 안 만나본 티를 낸다니까. 이렇게 남자 마음을 몰라서야. 정연 씨는 나중에 절에서 만나게 되겠다. 결혼도 못하고 늙어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되면 절에 들어가서 비군이나 할 거 아니야. 어쨌든 파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그냥 두고 보라고? 절대 못 그러지. 나도 못 가지는 걸 누구 좋으라고 그냥 내비둬? 똥이라도 뿌려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나는 꼴랑 상가 한 개 받고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절절 매고 사는데 다른 여자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카드나 긁는 재미로 사는 걸 보라고? 절대 못 그러지. 직장 동료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못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는 이번에 결혼할 여자를 내연녀로 몰아 이 결혼을 부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여건만 된다면 그 여자 파혼한 남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직장 동료의 말을 흘려들으며 무심코 쇼핑백을 보았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생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사진 옆에는 빨간색으로 천하에 제일 가는 내연녀라고 적혀 있기도 했고요. 뭐야, 정연 씨, 머리 똑바로 안 해? 비싼 돈까지 주면서 1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연 씨한테 이런 거지 같은 대우 받으면서 머리 손질을 받아야 돼? 어디야 한눈이 팔려서 머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돈 받기 싫어? 굼뜨게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머리나 잘 다듬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알아서 해. 그대로 가게 리뷰에 태료해 줄 테니까. 그나저나 그 여자 인생을 어떻게 조져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아무도 안 데려가려나? 두고 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국 방방 곳곳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마 얼굴 들고 다니려면 전신 성형이라도 해야 할걸? 직장 동료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도 모르는 사이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희대의 내연녀로 만들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직장 동료는 계속해서 동생을 어떻게 만들지 떠들어댔고 결국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가위 대신 바리깡을 들고 직장 동료의 뒷머리를 밀어버렸네요. 직장 동료는 어깨 밑으로 후드득 떨어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고함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소리쳤죠.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동생 결혼식을 망치냐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머리를 망친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앞둔 손님 머리 가위로 댕강 잘라버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고소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댈까?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바리깡으로 뒷머리에 고속도로 길 내준 건데 왜? 직접 당하니까 기분이 더러워? 너같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남 잘 되는 꼴은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한테는 바리깡도 아까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 결혼식을 망치는데? 어떤 거지 같은 여자가 내 남자친구 꼬드겨서 데리고 가나 했더니 네 동생이었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 재수없는 것까지 똑같잖아. 동생년이 남의 남자 뺏어갔으면 바닥에 엎어져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바리깡도 아까워? 내가 너희 남매 가만둘 것 같아? 아주 싹 다 묶어서 희대의 쌍년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려. 나랑 우리 동생이 쓰레기면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오염물질이게? 남의 남자 뺏고 싶어서 안 달래면서 대도 안 되는 여우짓 하는 건 그쪽 전매 특허 아니었나?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저 욕심만 많아가지고. 누구는 뭐 사람 하나 등신 만들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누가 먼저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닐지 어디 지금 한번 보자고. 씩씩거리던 직장 동료는 급기야 카트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달려드는 직장 동료를 밀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침부터 공들여 손질한 긴 머리는 싸움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덜렁 잘려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쪽만 말이에요. 웨이브진 머리는 어깨를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죠. 잘린 머리카락을 본 후 당장 핸드폰을 들어 매제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매제는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떻게 살았기에 예의도 모르는 몰상식한 여자랑 결혼하려던 사실을 숨기고 귀한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할 수 있냐며 소리치자 바닥에 주저앉은 직장 동료의 안색은 삽시간으로 퍼렇게 질렸습니다. 제가 매제에게 전화를 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러자 매제는 정말 죄송하다며 일단 직장 동료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받아든 직장 동료는 매제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풀이 죽은 채로 눈물만 흘렸고요. 저는 반쯤 잘린 머리 그대로 결혼식장에서 찾아갔어요. 길가에 거지보다 더한 제 몰골을 본 매제는 전 연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직장 동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쫓겨난 직장 동료는 매제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해 일을 했는데요. 직장 동료의 적극적인 어필로 인해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제 또한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생각을 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직장 동료에게 넘겨준 것이었죠. 하지만 직장 동료는 결혼을 약속하자마자 돌변을 해 감당하기 힘든 사치를 부리며 매제에게도 엄청난 집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여직원이 매제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만 봐도 발작을 하며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을 지경이었죠. 결국 직장 동료의 집착과 끊임없는 사치에 지친 매제는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났던 정을 생각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가진 건물을 남겨준 것이고요. 모든 것을 털어놓은 매제는 앞으로 자신이 잘 처신해 여동생과 저에게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장담할 거냐고 하자 매제는 약속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매제의 말처럼 결혼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의 모습은 실오라기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몇 번이고 매제에게 매달리다 연인 사이인 실장에게 들켜 두 남자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자의 환장한 직장 동료는 금방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죠. 현재 여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매제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저 또한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요. 언젠가 자신의 행복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타인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한 언제나 자신의 행복을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말년에 큰 부정을 타고 겨우 한시름 놓은 노인네의 사연을 들려주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종이에 써놓았던 사연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려서 가끔씩 꿈자리가 사납기도 합니다. 제 나이 7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때의 일은 살면서 가장 큰 공경이었어요. 제가 도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보다는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연으로 쓰게 될 경험이 누군가에겐 두세 번 겪어본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바깥 세상 일들은 잘 모르겠고 오롯이 제게는 당시의 상황이 크나큰 애기였다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은 결혼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 한 번쯤 고민들 해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과연 며느리에게만 걱정되는 일일까 하는 겁니다. 저 또한 한때는 며느리였고 아들을 낳고 키워서 시모가 된 입장에서 며느리들만 시댁살이를 두려워한다는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깨부수고자 이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한 제게도 시모가 있었습니다. 제 시대 때의 결혼 생활은 요즘 세상의 문화와 너무 달라서 감히 며느리가 시모한테 한 소리 얹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 28살에 이미 나이 한 40은 되는 손을 가졌었다고 하면 이해될 겁니다.
자리를 하면서 두 발 뻗고 자는 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고 허리를 펼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차를 타고 1시간은 걸리는 거리에서 일을 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사고로 일찍 죽는 바람에 저는 시댁에서 더 외로운 세월을 보냈죠.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일을 남사스럽게 보던 때였습니다. 여자들도 당연히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과부가 된 제게는 더더욱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그 집을 나가 살 생각은 못했고 내가 힘든 걸 참으면 내 아들은 따뜻한 곳에서 자고 밥 먹고 할 수 있으니 더 시댁에 붙어 있었죠. 그 때문에 아마 시모와 갈등이 더 최고조였을 겁니다. 손주를 여럿 보고 싶었던 시모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제 탓이라고 허구한 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젖을 떼면서부터는 제 손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듬어 본 날이 별로 없었어요. 시댁에서 손자 하나 있는 걸 아주 애지중지하며 왕자처럼 떠받들었거든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 죽은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것처럼 손주도 잘못될지 모른다고 시모가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제 아들에게 시댁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커가는 아들에게 늘 교육하여 세뇌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결혼 문화가 이런 거라면 굳이 젊은 청춘들이 잠깐의 행복 때문에 기나긴 불행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기에 제 아들은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이런 지옥을 주는 남편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죽고 나서부터 아들에게 결혼의 기역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시모가 죽을 날을 앞두고 제 손을 잡고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자를 꼭 결혼시키라고 말입니다.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자기도 지켜본다네요.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아들 장가에 대해 아들 입장에 맡기겠다고 결혼 강요하진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를 끊는 원흉이 될까봐 걱정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제게 경고하듯 부탁한 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모한테 뺨까지 맞았었는데 그 서름도 시간이 지나니 잊혀졌네요. 시모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에게 결혼을 언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서럽게 만들 시댁이 될 바엔 조상들에게 된통 혼이 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항이 제게 정말 지옥을 내려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상들이 정말로 노했던 건지 저는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닌 바로 제 아들에게 큰 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들은 경운기 오작동으로 경사 낮은 절벽을 구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아들의 왼쪽 다리는 불구가 되었고 결국 지체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늘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후회가 되고 전부 저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신 벌을 받은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떠난 시모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걸 알아도 막상 청춘을 펼칠 제 아들에게 화가 생기니 이런저런 망상이 다 들더라고요. 아들도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당시 아들 나이가 고작 19살이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제게 물려받을 농산일에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다리 장애를 얻게 되는 바람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주변 사물 없이 힘들어졌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아들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하늘 위 조상님들에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다 제 잘못이니 차라리 제 몸을 부셔놓고 우리 아들만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신기해요. 기도라고 해봤자 사실은 허공에 대고 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감정을 쏟아내는 건데 이게 한 번씩 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마다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줬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장애가 완치된 것은 아니었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아들이 사고 이후로는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지만 꼭 외출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한 재활병원을 추천하기 전까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행동하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재활병원만큼은 다행히 성실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농산일에 발길 끄는 지도 오래였는데 한 번씩 눈을 둘러보기도 했고 또 제가 묻는 말에 답도 해주었고요. 실어증이 걸린 사람 마냥 입을 닫고 살던 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이는데 꺼져가는 촛불이 다시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치료의 효과라고만 생각했어요. 재활병원에 다닌 지 2달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이 제게 결혼하겠다고 말해서 이 모든 게 며느리 덕분이란 걸 알았죠. 누가 봐도 부족한 나를 아무런 편견도 없이 봐준 사람이야. 나 이 여자 아니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꼭 결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고마운 아가씨구나. 엄마 뜻이 뭐가 중요하겠니? 아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기운 차렸다고 하니 내가 무슨 감사의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해야 했을 일을 아가씨가 해줬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저 기준 씨가 좋아서 곁에 붙어 있기만 했는걸요. 다 기준 씨 스스로 의젓하게 이겨낸 거예요. 며느리는 재활병원에 막 들어간 신입 치료사였고 남편을 담당하는 선생님 옆에서 보조를 하던 치료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요즘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아가씨들과는 달리 딱 봐도 인상이 순하고 참한 것이 얌전한 성격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깍듯한지 저와 대화하는 내내 무릎을 꿇고 있길래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계속 그 자세가 편하다며 고집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하는 말에 경청도 잘하고 자칫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제 조언도 반응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시어머니로 보니까 아무래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착한 며느리를 보면서 저의 지옥 같던 시댁살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서 거의 종살이 하듯 시댁에게 모든 걸 맞춰줬었는데요. 며느리도 저처럼 저희 집에 모든 걸 맞춰줄 것처럼 마음가짐과 태도가 한없이 착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며느리도 저처럼 스트레스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저는 과거 제가 받았던 상처를 며느리에게 되물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첫인상처럼 요즘 애들 치고 너무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과거 여성 분위기와 달라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야망 가득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는 굳이 알아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내려두고 집안 살림과 아들의 내조에 신경을 썼어요. 현모양처라고 하던가요? 제 며느리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저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일체 시켜본 적도 없고 시킬 생각도 없었는데 며느리가 자꾸만 쉬지도 않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성실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 좀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만 닦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어제도 열심히 닦았으니 다음 주까지는 반질반질 할 거야. 안 돼요, 어머님. 남편한테 어머님 기관지 안 좋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병원 가는 일은 줄여야죠. 제 아들 챙겨주는 것도 충분히 고마운데 며느리는 제 걱정까지 알아서 해주며 저를 심으라고 어떻게든 모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자 마음먹어도 며느리가 저렇게 솔선수범 나서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니까 계속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식겁하면서 저를 긋고 말리긴 했지만 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도 운동 필요했는데 같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날 며느리가 저더러 자기랑 운동 다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백화점을 구경하기도 했고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일일 수업도 받아보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도시 모습은 정말 요란하긴 하더라고요. 한 번쯤 세상 구경한다고 가보는 건 좋았지만 도시에서 살라고 하면 적응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덕분에 도시 구경했더니 기분 전환은 되답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에 보니까 읍내 쪽에 글공부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근방에 아이들보다 노인 수가 많다 보니까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며느리가 저더러 글 공부한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걸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성차별이 심하던 시대에서 청춘을 보냈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여자는 선천적으로 공부머리 없다고 책 읽는 것마저 눈치를 줬는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기회가 없었고 뒤늦게 하기엔 나이가 너무 늙어버려 그런 것에 욕심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듣던 며느리가 잘 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노인학원을 들어가서 개인사비로 저를 등록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아가 난 됐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글 배워서 뭐 하겠어. 나는 그냥 더 바라는 것 없고 아들이랑 너랑 오순도순 잘 사는 것만 보고 가면 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보고는 요즘 사람치고 너무 야망이 없다고 뭐라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글 배워놓으면 앞으로도 다른 사람 찾지 않아도 혼자 우편물 읽을 수 있고 문자도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학원은 일주일에 2번만 가면 되는 거라 그리 부담도 없었고 가더라도 1시간만 공부하다 오면 되는 거라서 몸이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공부하고 싶은 욕망은 언제나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에 애써 단념하고 있었어요. 다 늙은 나이에 글 공부해서 뭐하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이런 아니란 생각만 하면서 저의 꿈 같은 목표를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굉장한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학생으로 덜컥 등록해버렸는데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워서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나이 70 다 되어가면서 그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본 건 글 공부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를 만류하긴 했지만 솔직히 진심으로 설렜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워서 제가 용돈으로나마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며느리는 제가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없었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못 지냈을 거야. 내가 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너가 우리 아들 옆을 지켜주는 덕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내가 차마 도움이 될 건 없고 딸 같은 마음에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께 돈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고 주시는 용돈이라고 볼게요. 절대 이거 저한테 보답한다고 주는 거 아닌 거예요? 알겠죠? 저도 저지만 특히 며느리 덕분에 제 아들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어요. 원래는 지체 장애 때문에 아들이 많이 상심하기도 했고 자기 미래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절망도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미로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는 사이 저는 저대로 마음이 많이 지쳤었어요. 아들도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의 존재를 더욱 죄인으로 보고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새 인생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며느리를 제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제 목숨을 구한 은인이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지 않아도 며느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며느리를 얻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심지어 심성이 이리 착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1년 정도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동네도 워낙 작은지라 제가 며느리를 자랑하고 좋아하는 걸 이웃들까지 다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무르익었죠. 며느리는 친정 부모가 섬에 살아서 잘 만날 수 없는 탓에 저를 더 엄마처럼 따랐고 제게 며느리는 그때부터 며느리 이상인 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 집안에서 물려받은 작물 농사가 나름 수출이 괜찮아서 남들 하는 만큼은 충분히 하며 살았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 보니 그 농사를 아들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직원들과 함께 가꾸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다시 농사일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가 마음에 걸렸는데 아들이 알아서 자기 일로 생각하며 나서주더라고요. 아들이 다시 의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며느리가 주는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학원 가는 날엔 며느리도 가끔씩 아들과 함께 농사일을 도와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생긴 후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다가온 날, 며느리가 친정 갈 필요 없다고 시댁에 내내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굳이 설득시켜서 친정을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란 기인을 얻고 나서 정말 잘 살아보고자 아들과 함께 힘겹게 의지를 일으켰는데 왜 다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다시 위기를 던져주는 걸까요? 명절이 지난 후 한두 달 뒤쯤인가 며느리가 우리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주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저는 너무 기뻐서 며느리에게 수고 많았다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보니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손주가 생겼다는 것이 인생 통틀어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던 거죠. 왜 울고 그러세요? 이러면 제가 더 예쁜 손주 많이 안겨드리고 싶어서 욕심나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남편한테는 저 임신한 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주책이었지? 그런데 비밀로 해달라니? 애비도 이 소식 들으면 없는 기운도 생길 텐데 이 좋은 일을 애비한테 알리지 않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남편 이번 주말에 처가 도우러 가야 되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다녀오면 그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게 불과 3, 4개월은 되는 일이라고 며느리가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며 노력하는데 우리 아들도 사돈댁에 좋은 사이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제가 흔쾌히 허락한 사실이에요. 아들도 자기 처가 도우러 가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요. 멀리 가는 아들이 혹시라도 타지에서 아이 생각 때문에 발목 잡히거나 마음이 싱숭생숭할까봐 며느리는 그게 걱정되었나 봅니다. 세상 좋은 소식인데 걱정될 게 뭐 있나 싶었던 저는 며느리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며느리의 여린 마음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아들이 떠나는 날 저는 버스에 오른 아들을 보면서 얼마 후 잉태될 자식을 보고 기쁨을 느낄 아들 표정을 기대하며 배웅했었죠.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저는 며느리와 둘이 촌동네에 남아서 마실 삼아 논을 돌며 농사를 관리했고 저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 학원 다니는 것도 성실히 출석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제가 원래는 글 읽는 것도 서툴러서 우편물이나 집 관리비나 직원들이 보내는 문자가 오면 꼭 며느리랑 아들한테 대신 읽어달라고 할 정도로 까막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을 받다 보니 이젠 하나둘씩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래도 한참 못 미치는 언어 수준이라서 며느리에게 자랑까진 못했어요. 나중에 문장이 읽힐 때 며느리한테 편지를 써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참았습니다. 딱 한 가지 빼면 전반적인 생활은 평소와 같이 무난했어요. 저를 걱정시키는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들에게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을 넘길 정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를 불러 아들과 연락되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한참 바쁠 시기라서 저희 부모님도 바다 나가시면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기절하기도 하고요. 기상도 꼬박 새벽 시간이라서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런 거겠지? 애가 다리가 불편해서 어디 일 잘못하다가 물에 빠진 건 아닐까 걱정되네. 우리 아들이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하는데 그래도 바닷일은 처음이거든. 어머, 어머님. 그냥 하는 소리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혹시라도 부정나면 어떡해요. 남편 잘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부모님께 연락해 볼 테니까 나쁜 생각은 마세요. 며느리가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덕에 저는 이 이상 더 연락하지 않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쩜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 몇 달은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문장이 익힐 만큼 글 실력이 늘었고 며느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때가 무려 아들이 떠난 지 반개월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제겐 연락 없더라도 며느리한테는 연락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소식을 중간중간 저한테 대신 전해줬거든요. 바빠서 저한테까진 연락할 여유가 없고 통화 시간이 부족해서 며느리한테만 안부를 전해야만 한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바보같이 저는 안심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 대신 아들을 그렇게 신경 써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항상 고맙게만 생각했죠. 그러니 학원에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만들라던 꽃과 편지도 며느리 것만 만들었었어요. 제 실력을 보고 놀랄 며느리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날 기쁜 마음으로 하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원하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일을 나갔더라도 항상 시간 맞춰서 마중을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수고 많았다고 내다볼 줄 알았는데 며느리 방에가 노크를 하고 문 열어봤는데도 없었습니다.
뭐 일부러 나갔다가 늦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며느리 방을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제 눈에 의아한 것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방바닥 구석에 종이 여러 장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정리 안 된 물건인가 싶어서 제가 어디 한 곳에 모아놓으려고 잠깐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젠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많길래 눈으로 대강 훑는데 종이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글 공부하기 전부터 읽을 줄 알아서 대충만 훑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왜 있을까 싶어서 곰곰이 종이를 들여다보는데 언제 들어온 건지 며느리가 제 손에 든 종이들을 획 뺏어가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방을 염탐하고 계세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남의 물건에 손은 또 왜 대시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날 며느리의 불같은 성화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황급히 사과를 하고 얼른 제 방으로 넘어왔어요. 나중에 저녁 먹을 때쯤 며느리가 뒤늦게 제 방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다시 제가 알던 점잖은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남이 제 물건 손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 실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성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네 말대로 내가 허락도 없이 내 것도 아닌 물건을 만졌어. 너한테 오죽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그랬겠니? 너도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도록 하마. 저와 며느리는 그렇게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을 먹고 며느리와 밤 산책을 한 뒤 다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기분 나쁠 정도로 며느리가 뺏어간 그 종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 정체 모를 종이들 때문에 도통 잠에 들기가 힘들었어요. 거기에 분명 큰 글씨로 위임장, 근저당권 신청서 이런 게 써져 있었거든요. 어려워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도 그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거슬리는 건 며느리가 분명히 자기 물건이라고 했는데 제 이름이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 물건인데 제 이름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도대체 저 어려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일까요? 그것들이 그날 밤 내내 저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듣지 않으면 계속 찝찝하게 남아있을 단어들이었죠. 결국 밤잠을 설친 저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학원에 두고 온 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잠깐 외출을 했고 학원에 가서 글 공부 선생님한테 그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만약 어머님께서 토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에요. 위임장의 경우는 어머님이 대신 대출 신청을 못할 일을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위임한다는 증명서고요. 대출이요? 나는 대출할 일이 없는데. 그런 종이들 속에 내 이름이 있으면 그거 내가 허락했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머님 앞으로 대출이 되는 거예요. 담보로 대출을 할 정도면 꽤 큰 액수겠는데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왜 며느리가 가지고 있고 왜 나한테는 말도 없었으며 뭐 때문에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걸까 하나도 시원하게 알아채는 것이 없었죠. 그저 이게 다 사실일까 싶어서 복잡한 생각에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고 더 놀랐는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라 선생님한테 무어라 설명도 못하고 일단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또 집에 없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번처럼 며느리 방을 몰래 들어가 그때 그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가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뒤져도 서류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납장과 옷장을 뒤지다가 알게 된 건 서류가 아니라 며느리 짐이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한참을 며느리 방에 서 있다가 급하게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두세 번 전화를 해도 며느리 전화가 꺼져 있다고만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나 의심도 되었어요. 선생님 말대로 며느리가 가진 서류가 대출 관련 서류라면 제 앞으로 그 대출금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이럴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제 대출 현황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랑 며느리가 같은 은행을 사용했다는 건 천만다행인 일이었어요. 은행 가서 제 앞으로 된 대출 현황을 조회해보니 세상에나 무려 4억의 돈이 빠져나가 있었지 뭡니까. 충격받은 저는 크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은행원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빌린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 확인도 안 했어요? 이거 다 물러주세요. 저는 이런 돈 빌린 적 없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건 은행원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은행원은 그저 위임장을 받고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며 제게 증거 자료도 보여줬어요. 위임장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며느리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 도장까지 훔쳤나 봐요. 이러니 제 사정을 모르는 은행에선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 사실 맞잖아요. 제가 은행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버티며 은행을 나온 저는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아줌마가 어머니 하고 튀어나와서는 여느 때처럼 저를 반갑게 부르더군요. 아유, 우리 어머니 누가 마음 좋은 거 모를까봐.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는 것 좀 봐. 어쩌자고 부동산 명의를 며느리 앞으로 돌렸대. 며느리 자랑 끔찍하게 하더니 집까지 내줄 정도로 애가 그렇게 착해요? 아니면 손주 생긴 기념 선물인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의가 어쩌고 어째요? 내 부동산 재산 말하는 거요? 그 며느리 이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말해봐요. 에? 나도 제주도 놀러 갔다 와서 소식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농사 일하는 직원 있잖아요. 거기서 키 좀 큰 아저씨. 그 사람이 그러던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인사도 못하고 당장 저희 농사 직원들에게 갔고 부동산 아줌마가 말했던 직원을 찾아서 제가 들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시는 거 아니셨어요? 며느님께서 이제부터 기아집 집주인 자기라고. 자기 말이 곧 사장님 말씀이니까 자기 말대로 하면 된다던데. 사장님이랑 이미 의논된 일이고 사장님이 며느님한테 다 위임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길게 일하고 싶으면 사장님 귀찮게 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던데요. 며느리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무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아이고 심장이야.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제 재산을 삥땅 쳤다는 걸 실감했고 직원의 도움으로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집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며느리의 서류를 발견한 그날 며느리는 이미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제가 방에서 그 서류가 뭐였을까 고민할 때 며느리는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네요. 직원들이 제 곁을 같이 지켜줘서 저는 경찰한테 아는 대로 최대한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지만 모든 사실을 밝힌 저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들은 며느리 방을 뒤졌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문득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다면 사돈댁에 가 있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싶어서 금세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 급하게 사정했어요. 경찰과 함께 서해 가서 아들 폰을 위치 추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말이 제 간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아들 폰에서 추적이 중단된 지가 몇 개월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말해주는 시기가 언제랑 일치했냐면 저와 아들 사이에 연락이 끊기고 며느리가 대신 아들의 안부를 전해줄 때랑 같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때부터던가 그보다 전부터이던가 아들에게 위험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말로는 만약 제가 증언한 모든 말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아들의 위치가 불분명해진다는 것 또한 며느리의 계략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왜 또 우리 아들에게 화가 내려졌는지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의 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막 용의주도하진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늙은 노인이라서 쉬운 상대라 생각했기 때문에 빈틈을 많이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제 사정을 알고 같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저는 덕분에 긴 시간 들이지 않고서 며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며느리가 웬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김현숙 씨의 재산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도피하려던 걸 잡아왔어요. 조사해보니까 사문서 위조에 땅 문서까지 훔쳤네요. 증여계약서도 다 거짓으로 작성해놓고. 그러니까 둘은 원래 연인 사이이고 저 배불뚝이 아저씨의 계략으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재산 빼돌릴 목적으로 우리 장애 아들을 깨웠던 것이었어요. 야 이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들보다 더 믿고 아들만큼이나 아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너 그럼 이 임신 뭐야? 이 아이도 설마 우리 아들이 씨가 아니라 저놈 씨야? 이 썩을 놈들, 내 아들은 어쨌어? 그래서 내 아들 어디로 보냈어? 며느리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놀란 기색도 없이 짜증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차린 밥상이 엎어진다면 딱 그 표정일 것 같더군요. 제가 며느리를 잡고 흔들자 며느리가 제게 욕을 하면서 제 손길을 확 뿌리치는데 정말 다른 사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동행해준 이웃분들이 중심 못 잡는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욕해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더 낼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등짝을 계속 패며 원망했습니다. 경찰이 말리기 전까지 저희끼리는 무척 난장판이었죠. 결국 며느리와 배불뚝이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어요. 중국으로 도피하다 붙잡힌 거라서 아직 제게서 앗아간 재산을 쓰지 못한 상태였던 건 정말 하늘이 도와준 운이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저는 저의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청난 수소문 끝에 우리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는 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근 6, 7개월 만에 만난 아들을 얼싸 안았어요. 아들한테서 비릿한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도 며느리한테 배신당했다는 걸 섬에 도착했을 때 알아챘다고 합니다. 섬에 도착했는데 친정은커녕 마을 자체가 가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는 곳이었대요. 잘못 온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떤 남자들이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더니 며느리 전화를 받고서 멸치잡이 배에 실어 보냈다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멸치만 잡으면서 거기서 꼼짝없이 갇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 편하게 글 공부나 하면서 썩을 며느리랑 웃으면서 지냈는데 엄마가 너무 멍청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감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죄책감에 아들을 보듬어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저를 용서해 줄 거란 기대도 안 했고 아들이 예전처럼 이대로 좌절해버릴 줄 알았어요. 결국 자기는 장애인 몸으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맞다면서 삶을 완전히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그날 이후로 독하게 마음을 먹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겪어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깨우쳤다면서 장애를 가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게 바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속수무책 당하는 일 없도록 힘을 기를 거라면서 재활을 더 열심히 다녔고 농사일도 적극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들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들 나이 30대 후반에 사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되기 위한 건 아니었고 공부를 해서 사법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법 지식을 얻고 싶다고 하지 뭡니까? 어떤 쪽이든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게 된 것만으로도 안심이에요. 혹시라도 아들이 실패한 결혼에 상심하진 않았나 걱정되어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들 말로는 상심을 하긴 했지만 그 일 덕분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과감히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했어요. 현재는 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이웃들도 은근 아들의 기분을 많이 눈치 봤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이웃들도 참 착한 분들이라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마음 써주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워서 제가 따로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기도 했네요. 크나큰 애군을 느낀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지나질 않아서 저는 아직도 한 번씩 그때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후로 통장은 저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뒀어요. 제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몰라서 아들과 제가 알만한 곳에다가 감춰놓고 하루하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곧 저의 아들 미래를 도울 자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곳에서도 아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엄마 노릇은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촌동네에 살면서 사기는 안 당해보고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인생은 다사다난한가 봐요. 세상살이 이렇게 험난해서야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네요. 도시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특히 마음이 많이 졸일 것 같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이라는 것이 어쩌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 늙은이로서 염려가 많이 돼요.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좋으련만. 작은 범죄도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운 저는 병원 일이 아니고서야 아마 이제 도심으로 나가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도 잘해야겠죠. 모두들 항상 건강하고 또 조심해서 지냈으면 합니다. 할머니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았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